삶을 듣습니다. 시대를 바로 봅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만난 사람. 요즘처럼 어수선한 전국이 계속될 때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미술작품 관람 어떠실까요? 현재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는 한국근대현대미술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추진하는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의 10번째 전시로 한국 근현대 시기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미술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립미술관의 변화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앵커가 만난 사람, 전북 도립미술관 이혜선 관장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9일 일요일까지예요. 네. 시작은 작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긴 시간 여유가 있어 그래 한번 충분히 보러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요. 네. 그 이건희 컬렉션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원체 그 언론 매체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족이, 저희가 이제 유족이라고 부르는데, 유족이 기증 의사를 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거의 2만 점 이상이 갔고요. 미술관 쪽으로는 대강 약 1,400여 점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1,400여 점이 온 중에서 그 정리 작업이 끝나고 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번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매일 사실은 굉장히 긴 줄을 서서 봤는데, 근데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립미술관, 지역 대표미술관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1개의 네. 광역시도 미술관이 일종의 협업을 맺은 거고요. 그래서 22년부터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울시립은 아마 안 하겠다고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회의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10곳의 광역시도 미술관이 한 번씩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광주에서 시작을 열었고요. 22년 10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래서 지금 25년 2월 9일 날 그 광역시도 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이 한숨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들 중에 많은 숫자가 해외로 나가서 해외 순회전을 쭉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충남도립미술관하고 인천시립미술관이 지어지고 있어서, 혹시 그 두 곳에서는 열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때는 또 그때 사정이 그렇죠. 있어서, 그때 지금 이렇게 맨 처음 국립현대미술관과 광역시도 미술관 10곳이 회의를 한 곳으로는 이 전시가 이제 마무리되는 전시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가 아마 큰 문제였겠죠, 그때 당시에. 네, 전북도립미술관 10주년, 20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있었고, 사실 이제 미술관의 전시 환경이 저희가 지금 조금 습도 조절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조금 후반으로 시간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기획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째 순회의 마지막이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해외에 가서 보셔야 될 수도 있고, 향후에 두 곳의 계획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발걸음 빨리 하시고요. 사실 우리 전북 도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못 보신 분들이 지금 또 오고 계셔서 전국적인 도립미술관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관장님과 충분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직접 눈으로 보는 네. 장면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 같이 하실까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삶을 듣습니다. 시대를 바로 봅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만난 사람. 그러니까 전에는 미술관이 요 앞에 놀이터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2층으로 곧장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2층에 전시장이 있고 1층은 잘 모르셨죠. 근데 전북 도립미술관은 전시장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아마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을 맨 처음 기획했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1층 전체를 작년부터 전시장으로 완전히 좀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바뀐 모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과거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 입구는 저희가 바깥쪽과 안쪽의 경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놓이는 작품들은 항상 요 야외 전시와 호응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바깥에 전수천 선생님의 작품을 지금 저희가 좀 장기 임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물 코너네요. 여기 보실까요? 네. 이 전시는 꼭 이중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 네.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2점을 딱 여기서 아니 3점. 이중섭 전에서는 3점씩이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일 먼저 저쪽 작품부터 그럼 얘기를 좀 하죠. 네. 이중섭 방에서 마지막에 보시는 작품이기도 한데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에요. 저게 섭섬, 서귀포의 섭섬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위치, 지금 보시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이중섭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중섭이 그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1사후퇴 때 제주도에 왔을 때 그 집에서 내려다본 풍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중섭 미술관의 자리이기도 해요. 이건희 컬렉션에서 기증 작품 중에 가장 주목받은 작품 중에 하나이고 이중섭 미술관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한테 기꺼이 대여해줘서 아마 제주도를 가지 않고는 앞으로는 좀 보기 어려우신 작품이 될 거예요. 왜 이 작품을 단지 그것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보시면 두 번째 보실 작품하고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우리가 섭섬이 보이는 풍경을 봤어요. 노란색, 황금색이 굉장히 멋지게 햇볕이 잘 내리쬐는 공간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그림과 지금 연도가 미상이지만 이제 53, 4, 5년 정도에 제작된 작품으로 56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1년도 작품을 보셨고 그럼 그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에요. 큰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림을 보면 아까는 하나하나 잘 채워서 그렸어요. 풍경을 섬도 잘 그렸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대상, 그리려고 하는 것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것이 개구리도 있고 싸우는 닭 2마리도 있고 오줌 싸는 아이도 있는데 그 대상을 그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촘촘히 잘 그렸다면 지금 이거는 정말 섬 몇 개로 쓱쓱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걸로 뭘 주장하고 싶었던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를 요 마지막 음지화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은박지예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널리 알린 거는 이중섭이 너무 가난해서 그릴 화구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모아준 담배 은박지에 그렸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연구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중섭이 가지고 있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있어서 보시면 은박지에 이렇게 가는 핀으로 새겨서 홈을 냈고 그리고 지금 여긴 남아있지 않지만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새 작품이 기증돼 있기도 해요. 이중섭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색깔이 좀 남아 있어요. 많이. 지금 이 작품 중에서도 저희가 아마 색깔의 흔적이라고 페인트를 좀 칠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지금 페인트를 그림에 이용했어요. 이 사람이.
이때도 종이에 그 그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드리는 말씀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실험으로서 은지와도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하는 형태를 아주 간략하게 하는 거, 물감에 페인트를 섞어서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독특한 실험이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사실은 최근의 연구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걸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한번 고민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을 듣습니다. 시대를 바로 봅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만난 사람. 각본 없는 드라마가 있다면 오늘 함앵커가 만난 사람은 대본 없는 한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의 이런 철학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보통은 이제 관장님들의 이력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봉사하시다가 미술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서 뒤늦게 이제 미술사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래서 좀 더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다른 점은 있으시죠? 제가 저를 표현할 때, 네. 그러니까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 말고 이력서를 2번 내봤어요. 두 번을 냈는데 그 2번 낸 중에 한 분이 서울시립미술관이었는데요. 네. 그때 저를 이렇게 소개할 때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하는 일을 다 해본 사람. 이게 아마 제 특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네. 이제 전시실을 관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전시를, 그러니까 작품을 설명해 주는 도슨트, 그 다음에 그 학교 미술관이었기 때문에, 학교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학예사로 근무할 때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시 기획,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했었으니까 그런 교육사, 그 다음에 긴 시간 한 10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자원봉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육팀 자원봉사자여서 그 보존 처리 교육부터 뭐 한국화를 그리는 거, 염색과 뭐 색을 안료를 내는 거, 도자기 수업 뭐 이런 것들까지도 대부분 다 그 긴 시간 동안 매번 한 2년, 3년씩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성격이 이렇게 좀 약간 비속어로만 금사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할 때 정말 금방 그것과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배울 때 도자기와 엄청 사랑에 빠져서 하루 종일 마치 그것만 하듯이 하는 이런 시간들을 길게 20대 중반부터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좀 다양한 일들을 해본 것, 그것들이 미술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예술사 쪽에서 보면 이제 비전공자, 뭐 늦은 나이, 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지적 내지는 편견, 뭐 이런 부분들의 시선도 없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럼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실기를 전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전공자라는 얘기도 일단 지역에서 많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제가 대학원에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갔던 게 40이 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인식이 제가 조금 적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이 없었던 거죠.
미술사를 공부하게 된 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15작품 정도 새벽 5시에 차에 싣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때 당시에는 서울관이 없을 때라서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미술관이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마 조금 더 약간 지적받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외진 경기도 그 시골 초등학교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육팀장이었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바는 아니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는데, 한 학교가 하루 종일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벽 5시에 출발하면 학교에 7시쯤 도착해요. 그래서 15점으로 갤러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한 요 정도 공간을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가. 그러면 15점을 놓고 가운데쯤 아이들이 한 반씩 들어와요. 전교생이. 그러면 이 아이들과 약 30분 정도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학교가 적으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그럼 30분 하고 보내면 다음 반 해서 오후 3시까지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저 지금 생각하면 이거 약간 이거 너무 중노동이었는데 그때 너무 신났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작품을 제가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냈지만, 사실은 이제 교육팀에서 정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작가의 작품이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작가는 아닌데 어떤 작가의 작품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작품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실내 풍경을 그린 건데 계속 그런 그림만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 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어느 순간 너무 크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좀 충동적이었지만 공부를 한 거였고요.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봐도 대학원에 40대 여성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20대 이제 중후반의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도 친구로 대해준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은데, 제일 힘겨웠던 거는 그러니까 시작을 대학원으로부터 잡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공부한 게.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앞에서도 욕할 수 있고 뒤에서도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수업 시간에 질문 너무 많이 한다고도. 그런 네. 열정이 예, 우리가 이제 불광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다다르지 못한다. 아마 늦은 나이였으나, 사실 그 시점으로 보면 늦었으나 이미 미술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이미 내재되어 있었기에 시간으로 늦었지, 이미 그 가슴속의 시작은 굉장히 누구보다 빨리 출발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결실이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또 규모 있게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을 듣습니다. 시대를 바로 봅니다. 페트롤 전북 함앤커가 만난 사람. 우선 말이죠. 작년에 제가 TV를 통해서 만날 때 20주년 말씀하셨어요. 이제 만 20살 된 겁니까? 도립미술관이? 올해 이제 21주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문을 열었으니까 아직 만으로 20세는 맞죠. 예. 그러니까 25년 10월 달이 되면 21살 만으로, 네, 새로운 나이로 만으로 21살이 되니까 지금 딱 만 20살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희가 보통은 이제 1월 1일을 기점으로 몇 주년을 하니까 네. 아직 만으로는 20주년이 딱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21년 차라고 이제 저희가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미술관들과 나이 차이가 좀 납니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이? 빠른 축에 속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그 박물관 미술관을 구별해서 이렇게 그 새롭게 설립한 시기가 김대중 정부 시기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박물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의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90년대에 설립된 미술관 혹은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미술관은 대표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 그다음에 광주가 광주 비엔날레 전에 바로 직전에 세워졌고, 그다음 부산 정도가 굉장히 일찍 세워진 미술관이고요. 다른 광역시도 11개 미술관은 다 그 뒤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2004년이면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순서를 정한다면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을 이끌어온 미술관입니다. 이제 무악산에 오면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 도립미술관이 무악산을 병풍으로 삼아 아주 잘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인지 이제 좀 시간이 좀 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22년 9월에 왔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따지면 이제 2년 5개월, 2년 6개월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 광역시도 미술관장의 그 근무 기한이라고 하는 게 각 미술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상반기가 좀 마무리되었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임기에 2년 6개월이 돼 갑니다. 그 기억에 남는 관장님 말씀 속에 도립 미술관의 어떤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작은 미술관들과 공유해서 어떻게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더 도민들에게 보여줄까, 이런 큰 대목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이건희 컬렉션처럼 우리 도민들에게 볼 수 없는 소중한 작품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아마 이 두 트랙에서의 지난 시간이 아니었을까. 감히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는데 어떠세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트랙에는 조금 미술관이 특별한 전시, 특별전을 비롯해서 하는 전시고, 다른 한 축이 아까 먼저 말씀하신 보통은 광역시도 미술관이 자기네 미술관에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립됐다고 하면 좀 너무 과하고, 이제 분리, 자율권, 뭐 미술의 자율성을 좀 주장하면서 되는데, 전라북도 전북도립미술관 관장에 지원하기 전에 대강 한 3개월 동안, 3개월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2개월 동안 이렇게 좀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들어와서도 좀 봤던 것 같은데,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많이 가난하다는 거, 생각보다 미술관이 더 많이 가난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장품의 숫자가 전국에서 4번째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 작품들이 대부분 다 90년도, 2000년도에 제작된 작품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세기, 그러니까 특히 서양화든 어떤 그림이든 최근에 그려진 그림은 튼튼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빌려준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결합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가난하면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의 맨 마지막처럼 싸울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야 되고, 모이면 저는 원칙은 그래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조금 더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크게 튼 거죠. 지금까지 안 했던. 그러니까 도립미술관을 지역 거점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에 보다 중점을 찍겠다라고 생각해서 각각의 시군에 있는 국립미술관하고 연계했고, 연계하는 거를 연계하자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만나자. 일단 만나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22년 9월 달 제가 13일에 와서 그 달에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때 익산에 큰 비 피해가 맞습니다. 있었던 그날이 사실은 회의 날이었는데 그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만나고 있어요. 매달 만나서 도립미술관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일단 전에 같으면 소장품을 아예 목록도 안 주고 빌려도 좀 안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대화하는데 조금 규칙이 많았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학예사들한테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도립미술관의 학예사처럼 우리 소장품을 마음대로 보실 수 있도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기획을 하면 저희가 그 기획에 따른 비용을 모두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한 축을 네. 만들어 가고 있고요. 다른 한 축이 이제 아까 후반부에 말씀하신 전시를 하는 건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22년까지 전북도립미술관의 전시회는 협력 큐레이터나 혹은 대행업체가 늘 있었어요. 큰 전시회는. 그러니까 미술관의 인력이 모자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3년부터는 온전히 한 번도 이런 그러니까 대행업체라든가 혹은 협력 큐레이터 없이 미술관의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 그들이 중요하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들을 전시로 옮기고 있다고. 그래서도 더 전시가 좀, 더 특별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행업체나 협력 큐레이터 전시는 전라북도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협력 큐레이터가 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전시를 해도 전북 작가들을 반드시 포함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전북에 계신 도민들이 꼭 보고 싶다는 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인적 구성과 진행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멘커가 만난 사람 우리 도립미술관 이제 20살 약관의 나이를 넘어서 우리 도립미술관이 성숙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성숙할 수 없겠죠.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또 격려, 많은 참여가 이곳 도립미술관 학예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숙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혜성 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듣습니다. 시대를 바로 봅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만난 사람.